제로금리 시대,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새로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같은 기간 종합 주가지수가 30% 가까이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했더니 마이너스 1.2%의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이 2020년에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보면 돈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투자붐을 일으킨 요인은 다르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 패턴은 비슷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하는 이 시대에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 형성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의 은퇴를 마음먹을 수 있게 해준 40대의 투자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저의 실패담과 성공담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안녕하세요. 향기나는 슈퍼맨 향수맨입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홍춘옥 지음, 포르체 출판입니다. 오늘도 향수맨과 함께 독서여행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돈 벌고 싶다면 돈 공부가 먼저다.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지난 2020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유행어는 무엇일까요? 여러 유행어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벼락거지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은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벼락거지 현상이 왜 최근에 갑자기 떠오른 것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초저금리 현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흐름은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의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하락해 주택 구입의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서울 외곽 지역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가 대략 100에서 12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연간 기회비용이 훨씬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택 구입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매수세가 약해지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주택 매수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나? 금리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예금에 돈을 넣어두었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투자에 나서는 일일 것입니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 대상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이 될 텐데 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클 뿐만이 아니라 A씨처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선택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위험한 투자 대상인 반면에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A씨와 같은 은퇴자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목돈을 모으려는 젊은 세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하지 않고는 자산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 멀고도 험한 길. 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불안정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예금, 이자 소득만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규모의 돈을 가진 가계는 전체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2만 표본 가구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전체의 15.2%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분포는 생각보다 더 불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가계는 7.2%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가구의 순자산에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예금 이자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으려면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0.1%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0.1%의 부자가 아닌 사람은 초저금리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자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상위 1% 계층은 얼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몇 억이 있어야 한국 상위 1%가 될까요?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위 1% 가구주가 되려면 최소 30억 9천만 원, 상위 0.5%가 되려면 43억 9천만 원, 그리고 상위 0.1%가 되려면 158억 1천만 원이 있어야 한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생각부터 바꾸어라. 부자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강의할 때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부유해지면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기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적당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다른 가치나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모든 일을 자신의 관리하에 직접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개인이 물리적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임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산을 잘 굴리는 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과 행복에 관한 불편한 진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틀린이 주장한 이야기지요. 이스틀린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그의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제일 큰 위험은 위태로운 질병에 걸리는 것이겠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면 이혼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고학력자는 대개 실직을 당할 위험이 적고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기에 이 같은 소득의 영향력이 이혼을 방지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감을 높이는 부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요인이 소득 수준의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고 사정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감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행복의 강도보다는 빈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공이나 성취를 쫓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경험을 자주 하라는 뜻입니다. 율곡이는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년 등과로 어린 시절 너무 큰 성공을 거두는 일입니다. 두 번째 불행은 중년 상처입니다. 가정을 꾸미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노년 고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의 시대, 돈 좀 굴려봅시다. 30살로 돌아간다면 경매 공부를 할 거냐고요?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재정적인 여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특히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0 세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만일 30살의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11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10억 원이라고 평가한 서울 아파트를 11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비싼 값에 경매 낙찰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매물 부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평가와 경매 진행 중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매 시장이 뜨거운데 지금 경매를 공부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매 공부는 2030 세대에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낙찰가율은 1년에도 수차례 늘뛰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깜깜이 시장에서 점점 투명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때 바닥을 알 수 있는 징후들. 부동산 시장은 대략 10에서 15년의 주기를 두고 가격이 급락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10년 중반 이른바 하우스 푸어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과 2010년대 중반에는 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까요? 두 경우 모두 금리가 급등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택 공급이 과다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참여할 때는 꼭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서울에 존재하는 약 150만 호의 아파트가 40년이 지나 주거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매년 4만 호 전후의 신규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 2030 세대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때가 경매 시장에 들어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부동산 경매 외에 갭 투자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첫 번째 징후는 낙찰률이 뚝뚝 떨어질 때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가 꺾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후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시행되는 때입니다. 불황은 또 다른 기회다. 장기 불황에 대한 공포에 함몰되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며 부동산 불황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에 적절한 투자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라. 어려운 환경에서 종잣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황에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말에 비해 2020년 3월 말에 16.4%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돈은 달러와 같이 위기에 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년 3월, 2016년 2월, 그리고 2011년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종잣돈을 모으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가계일수록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을 알아야 투자도 잘한다.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데다 수출 경기의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듯 선진국 소비자의 사소한 취향 변화만으로도 한국이나 중국 같은 제조부품 대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작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투자자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실적과 수출 흐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때에 세계 경제가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기 여건이 나쁠 때는 환율이 급등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가 나빠질 때는 환율이 상승하며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때는 환율이 하락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는 원리와 역학관계를 잘 인지한다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을 때 달러 자산에 투자해 놓는다면 불황에 오히려 큰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황에 강한 미국 국채를 챙기자. 불황에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란 말 그대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KOSEF 미국 달러 선물과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 국채는 불황에 강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나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달러 자산 투자를 위한 액션 플랜. 유례 없는 주식 투자 열기 속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코스피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54.5%에 달합니다. 2020년 봄에 발생한 코로나 쇼크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20년의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S&P 500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34%에 이릅니다. 20년 동안 매년 저축액이 1원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가 원화로 갈아타는 이른바 스위칭 전략을 시행하면 투자 원금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달러와 암호화폐의 전쟁을 주목하자.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주장 가운데 중앙은행의 지폐 살포로 빚어질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종류의 암호화폐에만 투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경쟁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한국 주식 살까 말까?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할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선택지는 없나요? 라는 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지만 한국 주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 주식에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아주 극단적인 선포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의 연수익률이 몇 퍼센트 기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지 보면 마이너스 10에서 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10년 중에 4, 5년은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왜 안정적이지 못할까요? 우선 첫 번째 요소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 채찍의 끝에 있는 나라이기에 수출의 변화폭이 대단히 큽니다. 2009년에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3.9%였는데 2010년에는 플러스 28.3%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8%를 기록했는데 2016년에는 플러스 15.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변동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업의 실적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은 한국의 기업 문화와 주식시장 풍토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의 풍토를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수치는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주당 배당금에서 주가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약 1% 초반대입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배당률은 얼마일까요? 이는 1.7%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19년 세계 주요국의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4.77%, 호주가 4.43%, 미국이 1.8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주식에 100% 투자하지 말고 미국 채권 등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당을 높여야 한국 증시가 산다.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은 과거에 잘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당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기업의 잠재된 리스크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배당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낮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산의 배당과 관련하여 세금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6.4%의 고세율로 과세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배주주들은 배당 지급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대박 날까? 14년 전인 2007년으로 돌아볼까요? 당시 톱 10종목 중에 현재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단 2개 종목뿐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입니다. 포스코와 신한금융지주 등 8개 종목은 예전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경쟁과 변화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량주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자에 밀려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불황의 시대, 최선의 생존해법. 한국이 일본 된다. (1990년) 이후에 일본처럼 한국 경제도 장기 불황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경제 구조의 차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두 나라는 극과 극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수출 비중은 41.7%인 반면 일본은 18.5%에 불과합니다. 세계 수출 평균이 30.1%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인 반면 일본은 내수 중심 국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수출 실적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2가지 이유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00원이었지만 오늘 1300원까지 상승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1000에 출시된 애플의 신형 아이폰을 사려면
어제는 110만 원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오늘은 130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신형 갤럭시 핸드폰의 가격이 110만 원에 머물러 있다면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갤럭시 폴더폰을 구매하려 들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출 경쟁력이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2021년 세계 혁신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8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첨단 산업의 집중도를 비롯한 여러 지표를 합산해 혁신국가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리스의 수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일부 석유 관련 제품과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면 공산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반도체와 일반 기계, 자동차, 그리고 철강 제품 등이 수출 랭킹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업종은 거의 2년마다 생산 단가가 반토막이 나고 항공기 제조업은 물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제작 단가가 23%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수준의 꾸준한 향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량 주문에 따른 비용 절감입니다. 중국 견제 시대 부담 커진 한국 견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성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의 특성상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첫째, 정부의 판단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을 전후해 시행되었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계적인 원전 건설 붐이 급격히 소멸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의 판단 착오보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을 이미 놓쳤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모리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2025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 산업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중국의 독자 기업보다는 합자 기업이 우세한 시장이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해외의 합자 회사들이 언제든지 경쟁자로서 돌아설 수 있는 중국 현지 파트너에게 순순히 기술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나 조선 등 파괴적 혁신이 출현되지 않는 산업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와 2차 전지 등 파괴적 혁신이 진행 중인 산업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상당할 것이기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외환위기 트라우마. 한국 경제가 주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높지만 일본처럼 30년씩 장기 불황을 겪을 위험은 낮다고 봅니다. 1990년대 중반처럼 경제 성장률이 대단히 높은 수준일 때는 취직이 잘 됩니다. 반대로 2008년이나 2020년처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에는 극심한
취업난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외환위기 이후로 취업이 잘 되었던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12.4%였지만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쇼크로 1인당 국민소득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희망은 스타트업에 있다고 봅니다. 신기술로 무장한 신생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려 들 뿐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미래가 창창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늘어나도 열리지 않는 취업문.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수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996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4.1%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수출이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이 잘 될 때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 고용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이 잘 되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수출 산업의 고용 유발 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유발 계수란 생산을 10억 원 늘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로 고용되는지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 제조업의 고용 유발 계수는 2000년도에 10.1명에서 2018년에 4.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고용 유발 계수는 같은 기간 각각 4.5명에서 1.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 유발 계수도 같은 기간 11.8명에서 6.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보통신혁명과 금융산업의 개방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는 경제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이 잘 되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동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영구적인 주거를 결정했습니다. 2019년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46만 7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못지않게 큰 충격은 생산 설비의 해외 이전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는 수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생산선 향상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위기를 미리 알 수 있는 신호. 만장일치의 위험과 과잉 대출 붐을 경계하자. 경제 흐름을 읽고 위기를 예측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경제 지표를 알아야 하지만 일단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만장일치의 출현 여부입니다. 한국경제학계의 구루로 불리는 예일대학교의 어빙 피셔 교수는 1929년 10월 14일 투자자 모임에서
주가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고언에 이르렀다고 자신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흘 뒤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검은 목요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출현한 데 이어 3년간 다우지수가 80% 이상 폭락하는 최악의 약세장이 찾아왔습니다. 명망 높은 전문가가 자신있게 호황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아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못지않게 자주 불황을 일으키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은 바로 과잉 대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2003년에 카드 사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촉진 정책을 펼친 이유는 2000년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 때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했던 것이지요. 물론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숨은 지하 경제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연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늘어나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황을 촉발하는 외부 충격의 위험. 만장일치 분위기가 형성되고 과잉 대출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커다란 외부 충격도 불황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1980년의 제2차 석유 위기와 1990년의 걸퍼전,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이 불황을 유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전쟁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1990년 걸퍼전만 하더라도 이라크의 공화국 수비대가 보유한 중동 최강의 전차들이 미국이 주도한 다국정군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걸퍼전은 결국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외부 충격이 경제의 불황을 촉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쟁이 벌어질 때면 경제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전쟁의 결과에 따라 큰 위기가 출현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둘째는 금리 상승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곧 금리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금리가 상승하며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수요 위축을 초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테러, 전염병과 같은 외부 충격은 대부분 경제에 아주 오랜 기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경제가 밝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을 예측하는 이유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불황의 신호탄. 경기 변동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여기서는
경기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핵심 지표인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2.2%인데 비해 3개월 만기 국채금리는 0.5%에 거래되곤 합니다. 이처럼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기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대체로 높게 형성되지만 10년에 한 번꼴로 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보다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불황이 시작됩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은 채권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재 정책금리가 유지되면 곧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는 점진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 등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때는 불황의 공포가 완화될 것이므로 이때는 점진적으로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매수 타이밍. 대주주가 매수에 나서는 기업을 눈여겨보자. 2020년 3월이나 2018년 12월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저평가된 기업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때 주가가 싸다고 아무 주식이나 고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내부자 매수가 발생한 기업을 최우선적인 매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총수나 그의 직계가족 또 최고 경영자처럼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상장 기업의 공시 중에서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특히 자녀에 대한 정려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주가가 폭락한 우량 기업의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정려하거나 또는 설계 과정에서 핵심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이세가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같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배당이 보내는 신호 읽기. 대주주의 주식 못지않게 긍정적인 매수 신호로는 배당금 인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한번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는 까닭에 자체로 시장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즉, 배당이라는 선택이 기업의 사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정지 또는 주행 신호를 제공하듯 배당이 기업의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황이 닥쳐 주가가 폭락할 때 배당을 인상하거나 또는 최소한 유지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최우선적인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가
우량 성장주를 매수할 타이밍. 불황이 닥칠 때는 성장주도 함께 폭락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성장주를 싸게 구입할 기회가 종종 나타납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여 더욱 이름을 높인 세계적인 제약회사 화이자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0년 1월 17일 화이자의 주가는 38.38달러를 기록했지만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 3월 20일에는 27.4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다우지수 하락률 34.78%에 비해 화이자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0년 12월 8일 화이자의 주가가 42.56달러까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3월의 폭락은 정상적인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면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는 우량 성장주가 가장 우선적인 매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 해서 모두 성장주인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비싼데 실적이 나빠져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주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주 그룹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동종 산업 내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도 코카콜라나 나이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성장주 그룹은 교체 비용이 크거나 또는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불황에 투자하기 적합한 성장주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세 번째 성장주 그룹은 비밀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럴테면 특허나 지식재산권 그리고 강력한 콘텐츠를 다량 보유한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화이자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존슨 앤 존스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네 번째 유망 성장주 그룹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할 때 그 기업들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과 코스트코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장주 그룹은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플랫폼이란 쉽게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장터 역할을 하는 운영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플랫폼을 잘 구축한 기업을 생각해보면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나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보유한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나의 선택은 시장 참가자의 절대 다수는 모멘텀 투자자. 정치에서 모멘텀이란 가격이 어떤 방향을 정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특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대체 모멘텀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는 제시 리버모어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했듯이 시장의 추세에 올라타는 투자 전략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모멘텀 전략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새로운 정보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니 호재를 경험한 기업이 계속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급등한 주식을 따라잡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 많던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직전의 주가 상승기 동안 가격이 급등했거나 최고 경영자가 칭송받았던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에 조그마한 실책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관에 취해 실행한 사업 확장 및 기업 인수 합병의 대가를 불황의 시기에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도 투자 원칙을 지키기는 어렵다.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의 추세에 주목하는 모멘텀 학파와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는 평균 회귀 학파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서로 다른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주식이 거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했던 2000년이나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처럼 시장 참가자가 만장일치에 도달하면 주식시장은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을 찾지 못한 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쌤의 재테크 분투기. 20대 무작정 주식에 뛰어들어 실패를 반복했던 주린이. 20대 초반 저는 운 좋게 국책연구소의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취직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돈을 빌려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지요.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에 어려운 경우 친구들끼리 서로 보정을 쓰면 금방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일시적인 주식 가격의 조정에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금융기관도 잘 알고 있기에 주가가 급락한 날 저녁에 고객님이 추가적인 증거금을 넣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하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옵니다. 이것을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는데 무슨 방법으로 추가적인 돈을 입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식시장의 개장과 함께 시장가 주문으로 모든 주식이 매도되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해 갈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픈 마음에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또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30대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하다. 30살이 넘어 장가간 후 모든 사람들의 꿈이 그렇듯 저 역시 재테크의 최대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일기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3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필요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했으니 그때까지의 재테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집값이 급등했을 때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마포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로 갈아탄 것은 돌이켜보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렇듯 30대에 경험한 두 번에 걸친 아파트 매매 덕분에 부동산 시장, 특히 교통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대에 실행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경제 구조에 대한 고민은 40대에 이르러 투자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0대 환율 스위칭 전략에 눈떠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일에 주식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때 성장성을 갖춘 우량 기업 중에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5개를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한진중공업 등 실적에 비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투자했는데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2009년에 시작된 주가 반등 과정에서 꽤 짭짤한 성과를 냈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부터 차례대로 차익을 실현해서 달러 예금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모두 외화은행에 넣은 후 투자 타이밍을 기다리던 중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환율 스위칭 전략을 실행하기에 용이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외화예금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출을 보태어 서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했던 것은 주식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자산이라는 안전자산으로 종잣돈을 모으기에 손실을 볼 위험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이나 2020년처럼 환율이 급등할 때가 국내 자산이 폭락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리는 한편 폭락한 국내의 원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0대 국민연금 스타일의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다. 앞에서 살펴본 환율 스위칭 전략은 2030 세대에게는 적합하지만 4050 세대나 그 이상 연령대에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 급등했을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처럼 현금 소득이 꾸준하게 유입될 때는 환율 스위칭 전략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이 줄어들 때는 환율 스위칭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국민연금 스타일이란 국민연금과 같이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외 자산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시적절하게 리밸런싱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꾸준히 목표 자산 비중을 맞춰주는 것이지요. 리밸런싱하면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보유 자산의 가치가 일거에 줄어들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주가 폭락 국면에서 주식을 매입할 때 가장 관심을 기울인 정보는 대주주 매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였기 때문입니다.